아웃라이더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1. 마태복음 효과. 저자가 가장 먼저 예를 든 것은 캐나다 하키 선수들이다. 1980년대 중반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저 반슬리가 주목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의 유수한 하키팀의 선수들의 생일을 살펴보니 1월, 2월, 3월생이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유는 아주 단순한 데에서 출발했다. 즉, 캐나다에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리고 그에 맞춰 유소년 하키 클래스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10살이 되는 소년은 그해 12월 말까지만으로 10살이 되지 못한 소년과 같은 하키 클래스에 가입을 하게 되고 함께 하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춘기 이전의 12개월이라는 기간은 신체 발달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팀의 선수를 선발, 분류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갖게 해주면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애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 밖의 야구 리그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선수의 연령을 분류하여 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은 유난히 8월생이 많다. 영국의 경우 기준이 되는 날짜는 9월 1일인데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선수 중에는 9, 10, 11월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이 성공을 거둘 기회가 크다는 점이다. 이를 사회학자들은 누적적 이득이라고 부른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 기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서 성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마태복음 효과라고 부른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성경 말씀에서 나온 말이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선발의 잣대로 선발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이나 제도를 바꾸어 줌으로써 자기 잘못도 아닌데 주어진 교육제도 내에서 큰 불이익을 당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 2. 1만 시간의 법칙. 성공을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아웃라이어가 되려면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정량의 연습이 따라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심리학자들이 이른바 재능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타고난 재능의 비중은 줄어들고 연습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탁월한 수준에 올라서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연습량이 있을까? 신경학자인 다니엘 레비티는 어느 분야이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양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기 위해 3가지 케이스를 들고 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를 창업한 천재적인 프로그래머 빌 조이, 전설적인 락 밴드 비틀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이다. 저자는 이 3가지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 모두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후에야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빌 조이는 1971년 미시건 대학에 입학해서 하루 10시간 프로그래밍을 하였고 버클리 대학에 가서도 밤낮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으며 이를 합하면 얼추 1만 시간이 된다고 한다. 비틀즈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클럽에서 1960년부터 1962년 말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 연주를 할 기회를 얻었고 1964년 처음 성공의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1200시간을 공연하였다. 빌 게이츠는 1968년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시간 공유 터미널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자 이 공유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후 워싱턴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프로그래밍에 몰두할 수 있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회사를 차리기 위해 하버드 대학 2학년을 중퇴할 때까지 그는 7년간 쉴 새 없이 프로그래밍을 했다. 한편 1만 시간이라는 연습에 더하여 그들이 해당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타고난 재능 이외에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이다. 저자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빌 게이츠, 폴 앨런, 스티브 발머, 스티브 잡스, 에릭 슈미트, 빌 조이 등의 태어난 해를 주목했다. 그들이 태어난 해는 1954년이다.
미국의 PC혁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는 1975년이었다. 그런데 이 운명의 1975년 PC혁명의 여명기에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이는 다가올 혁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놓칠 만큼 많지는 않은 나이여야 한다. 저자는 이에 적합한 나이는 1954년과 1955년에 태어나서 이해에 21살에서 22살에 이른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본다. 이들은 모두 그 역사적인 타이밍에 주어진 기회를 움켜쥐고 그들만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위기에 빠진 천재들. 저자는 1921년에 루이스 터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언급한다. 터먼은 재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평생의 연구 주제로 정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지능을 검사해서 IQ가 평균 140 이상에서 200에 이르는 학생 1,470명을 출연했다. 이는 상위 0.6%에 해당하는 천재 집단이다. 그리고 나서 터먼은 이들의 성장 과정을 오랜 세월에 걸쳐 면밀하게 관찰했다. 관찰 결과 이들 천재 집단 중 일부는 책을 내거나 논문을 썼고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다수가 공무원이 되었고 대법관 2명, 지방법원 판사 2명, 캘리포니아주 의원 1명, 주 정부 관리 1명이 나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극소수였고 다수는 그저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터먼이 보기에 실패라고 할 정도의 수준에서 경력을 끝냈다. 크게 실망한 터먼의 결론은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즉, IQ와 성공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며 IQ가 일단 120을 넘어서면 그 이상의 IQ 지수는 실제 생활에서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을 판단할 때 상위 레벨의 IQ 지수는 성격이나 인격 같은 요소보다 훨씬 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터먼은 이들 천재 집단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세부적인 조사가 가능했던 730명의 조사 기록을 토대로 3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 변호사, 물리학자, 공학자 등이었다. A그룹이 90%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 중 98%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B그룹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C그룹인 150명은 자신들의 엄청난 지적 능력을 살리지 못했다. 더구나 C그룹 중 3분의 1은 대학교를 중퇴했고 4분의 1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학위가 있는 사람은 고작 8명이었다. 그들은 무직자이거나 보잘것없는 일을 영위하고 있었다. 터먼은 A그룹과 C그룹의 성장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 차이를 만들어낸 주요인은 바로 그들의 가정 환경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A그룹에는 중산층과 상류층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터먼이 A그룹과 C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가정 환경을 파악해보니 A그룹은 책으로 그득 찬 집에서 자랐고 그 당시 대학을 가는 사람이 드물었는데도 그들 부모의 절반 이상이 대졸 학력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C그룹의 3분의 1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초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을 갖고 있었다. 결국 C그룹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었음에도 세상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양육시켜줄 공동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즉, C그룹의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바로 그것이 부족해서 뛰어난 재능을 탕진해버린 것이다. 저자의 결론은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혼자서는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4.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결정적 차이. 저자는 크리스토퍼 랭건과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예를 들고 있다. 랭건은 IQ가 195인 천재형의 사람이다. 랭건은 몬타나주의 작은 마을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폭력적인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나 선천적으로 천재형이었던 그는 생후 6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고 10대 초반에 농장에서 일하면서 혼자서 이론물리학 분야의 책들을 폭넓게 읽어나갔다. 16살에는 어렵기로 유명한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읽고 진로를 결정했다. SAT에서 만점을 받은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오레곤주의 리드 대학에 들어갔으나
아들의 학업에 무심한 그의 어머니가 장학금 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장학금 혜택을 박탈당하고 결국 돈이 없어 대학을 중퇴했다. 중퇴 후 약 1년 반가량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가 몬타나 주립대학에 들어갔으나 집에서 20km 떨어진 학교까지 통학을 할 차편이 없어 수업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바꿔달라는 그의 요청을 학교 측에서 거절하자 자퇴했다. 그 후 먹고 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조개잡이 배를 타기도 하고 공장이나 바에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는 지금 50대가 되어 미주리주의 목장에서 말을 돌보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한편 오펜하이머도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고 5학년 때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했다. 9살 때 그에게 라틴어로 물으면 그리스어로 대답할 수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지도교수를 살해하려고 기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매우 가벼운 정학처분만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38살에 그는 원자폭탄 개발 임무를 맡고 있는 맨해튼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이던 장군을 만나게 된다. MIT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로젝트를 총지휘하던 장군에 의해 스카우트되어 맨해튼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랭건과 오펜하이머는 둘 다 선천적으로 천재였다. 그런데 무엇이 훗날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심리학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데 쓰이는 기술을 실용지능이라고 한다. 이는 뭔가를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을 아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것은 실천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실용지능은 IQ로 측정되는 분석 능력과는 별개의 다른 종류의 지적 능력이다. 분석지능은 부분적으로 유전적이지만 실용지능은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대부분 가족에게서 배운다. 결국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차이는 그들이 성장한 가정 환경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즉, 오펜하이머는 예술가이자 성공적인 의류 생산업자를 아버지로 두고 맨해튼의 부유한 이웃과 함께 성장하면서 집중력 6된 반면 랭건은 몬타나주의 작은 마을인 보즈만이라는 황량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늘 술에 취해 화만 내는 의붓 아버지로부터 랭건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협상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대신 불신, 타인과 거리를 두는 법,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이는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바깥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다. 5. 조셉 플롬에게 배우는 3가지 교훈. 저자는 다시 한번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저자는 조셉 플롬이라는 어느 변호사의 성공담을 이야기한다. 조셉 플롬은 뉴욕에서 동유럽 출신의 비난한 유태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간신히 대학을 진학하였다. 그 후 1940년대 말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으나 볼품없는 외모의 유태인이라는 약점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이름 있는 대형 로펌에는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별 볼 일 없는 소규모 로펌에 겨우 취직을 하였다. 다른 대형 로펌들이 법정에는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주로 기업들의 법률 문제를 자문하고 처리해주는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던데 반해 플롬이 속한 로펌은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사건을 의뢰받아 일을 처리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주로 기업 간의 소송이나 적대적 합병과 같이 대형 로펌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유형의 거래였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 비즈니스의 환경이 확 바뀌었다.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로 자금 대출이 용이해지고 시장이 국제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기업 간의 인수 합병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쌓아왔던 플롬의 로펌은 일감이 밀려들면서 엄청나게 팽창했다. 결국 플롬은 역경 속에서 출발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기회가 되어준 것이다. 저자는 성공에 필요한 기회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로서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고 설사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속한 세대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매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신나게 그 일에 매달리게 되고 이것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사고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성공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기회의 강력한 조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형태로 떠오른다.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등의 요인에 따라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관습과 같은 문화적 유산도 우리의 성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고찰해보자. 챕터 2. 유산. 6. 켄터키주 한란의 미스터리. 미국 켄터키주 남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애팔레치아 산맥의 컴버랜드 고원에 작은 마을이 있다. 한란 카운티는 1819년 영국 북부에서 이주해온 8명의 가족으로부터 형성되었다. 처음 100년 동안은 인구가 늘지 않고 1만 명을 겨우 넘길 정도였다. 이 마을을 형성한 두 집안, 하워드 집안과 터너 집안의 남자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양쪽 집안의 구성원 간의 총싸움으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집안 사이의 폭력적인 분쟁이 하워드, 터너 집안뿐만 아니라 한란 부근의 마을에서 수없이 발생했다. 남북 전쟁이 끝난 1860년대부터 20세기가 시작되기까지 머버랜드 고원의 한 마을에서 1000여 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애팔레치아 산맥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오랜 시험과 토론 결과 그 지역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명예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본래 명예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지역 출신의 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즉 스코틀랜드 저지대로부터 잉글랜드 북쪽 지방과 북아일랜드 얼스터라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다.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척박한 암석지대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목동들로서 대단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들은 미국에 들어왔을 때도 한란 같은 외지고 척박한 환경에 정착함으로써 그들이 9세기에 만들었던 명예문화를 고스란히 재생산했던 것이다. 산간오지에서의 폭력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로 명예를 걸고 싸운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강력하며 뿌리 깊게 박혀있어 오래도록 지속된다. 문화적 유산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탄생시킨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소멸된 뒤에도 살아남는다. 나아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7.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 1997년 8월 5일 오후 10시에 한국의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801편이 한밤중인 오전 1시 30분경 목적지인 괌 공항에 착륙하기 위하여 고도를 낮추고 비행하던 중 공항 4.8km 지점에 있는 야산 니미츠 힐의 언덕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254명의 탑승객 중 22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비행기에는 한국인 기장과 부기장이 조종실에 있었다. 착륙할 당시 바깥 날씨가 무척 나빴으며 공항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통상 이 같은 상황에서는 측정 장비에 의해 공항에 접근하는 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이 비행기의 기장은 육안으로 의존하는 접근 방식인 비주얼 어프로치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때 부기장은 날씨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엄청나게 좋지 않은 기상 상태를 기장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착륙 방식을 제고하도록 요구했어야 하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기껏 부기장이 기장에게 한 말은 비가 더 오는 것 같지요 라던가 오늘 기상 레이더 덕 많이 본다는 말 정도였다. 아마 부기장은 이 정도 말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장에게 바깥 날씨가 무척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장은 그가 결정한 착륙 방식대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경보장치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기장이 깜짝 놀랐을 때에서야 부기장은 착륙을 포기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늦었다.
부기장이 그 말을 한 후육초 후에 이 비행기는 산중턱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왜 부기장은 기장에게 좀 더 일찍이 그리고 명확히 조종 방식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위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기어트 홉스테드는 권력 간격 지수라는 것을 연구 발표하였는데, 이는 특정 문화가 위계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나타내는 PDI 지수이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헬름라이와 그의 동료인 애슐레이 메리트는 이 PDI에 의거 전 세계 조종사들의 PDI를 조사 측정한 적이 있다. 그 결과 PDI가 가장 높은 나라, 즉 위계 질서와 권위를 가장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고 2위는 한국이었다. 3위는 모로코, 4위는 멕시코, 5위는 필리핀이었다. 한편 PDI가 가장 낮은 순서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일랜드, 미국 순이었다. PDI에 큰 영향을 받는 문화에서 자라난 대한항공. 801편의 부기장은 어떤 경우에도 기장에게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괌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비행기의 부기장의 행동을 설명하려면 그가 성장한 나라의 경우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향후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 및 행동, 매뉴얼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화이다. 서구인의 의사소통은 언어학자들이 화자 중심이라고 부르는 원칙, 즉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확하게 말한 화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청자 중심이다. 듣는 사람이 알아서 대화 내용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에 있어 듣는 사람 쪽에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다. 추락한 이 비행기의 한국인 부기장은 완곡하게 바깥 날씨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였을 뿐 더 이상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 정도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듣는 사람인 기장이 부기장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괌 사고 발생 후 대한항공에서는 델타항공사에 근무하던 데이비드 그린버그라는 사람을 비행 담당자로 영입하고 대한항공 승무원들에게 훈련을 맡겼다. 그린버그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에게 먼저 영어 향상 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토록 했다. 문화적 유산의 함정에 빠져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일단 조종석에 앉았을 때는 기존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나도록 요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만 했다.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는 비행기 조종석의 현실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언어는 그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였다. 영어로는 한국어의 복잡한 경어체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8.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세월 논을 기반으로 하는 쌀농사를 지어왔다. 유럽 국가들이 밭을 기반으로 주로 밀이나 옥수수 등을 갈아온 것과 대비된다. 벼농사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노력과 결과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다. 논에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량이 늘어난다. 둘째, 벼농사는 복잡하다. 가족의 노동력을 잘 조합하고 종자 선택을 통해 불확실한 위험을 피해야 하며 섬세하게 수로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유럽에서 농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봉건제도가 단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봉건제도가 벼농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농부를 들판으로 내몰고 일하게 강요하는 시스템 아래서는 쌀농사처럼 복잡한 형태의 농사를 구현할 수 없다. 15세기 무렵 중국 중부 및 남부 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을 아예 농부에게 맡겨서 일정한 소작료만 받고 농사는 농부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을 취해왔다. 벼농사의 특성상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을 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율성을 갖게 된 중국의 농민들에게는 계획을 잘 세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다. 쌀농사를 통해 형성된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가치를 찾아낸다는 점이다.
이 교훈은 아시아인에게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수학의 경우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버클리 대학의 수학교수 앨런 쇼펠트는 수학을 배우는 데에는 재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한다. 즉, 시도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성공은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의지의 산물이다. 전 세계의 교육자들은 4년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그 시험은 국제수학과학연구경향이라고 하는데, 이는 각국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를 때 실제 수학 시험을 보기 전에 무려 120개 항목에 달하는 긴 내용의 일반적인 질문지에 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루한 질문지를 건너뛰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답하는 정도의 순위와 실제 수학 시험의 성적을 비교해보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를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보자. 매년 세계의 유명 도시에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1000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다. 그런데 끈기 있게 끝까지 문제를 붙들고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노력과 끈기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통해 그 나라의 수학 성적을 예측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순위의 상위권에 있는 나라는 싱가폴, 한국, 홍콩, 일본, 대만이었다. 이 5나라는 공통적으로 벼농사를 지어왔고 그 일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들이다. 저자는 서양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동양의 아이들보다 숫자를 늦게 깨우치고 아시아인들이 서구인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는 동양과 서양 간의 숫자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들이 숫자를 발음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서구인이 숫자를 발음하는 시간보다 짧다. 48539761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20초 동안 다른 곳을 쳐다본 다음 방금 외운 숫자를 기억해내어 다시 말해보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7개의 숫자를 완벽하게 외워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인이라면 거의 확실하게 이 숫자를 다시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최소 단위는 2초이기 때문이다. 즉, 2초 안에 말하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위 7개의 숫자를 2초 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7개 숫자를 20초 동안 기억할 수 있다. 중국어로는 대부분의 숫자를 0.25초 안에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는 예를 들면 447을 발음하는 데는 약 0.33초가 걸린다. 또한 서구와 아시아 사이에는 숫자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숫자 체계는 매우 논리적이다. 11은 11이고 12는 12, 13은 13으로 읽는다. 분수를 읽는 방식도 다르다. 결국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의 자손들이 서구의 아이들보다 수학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이는 이유는 아시아인에게 어떤 내재적 특징이 있다기보다 그가 속한 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9. 마리타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 1990년대 중반 뉴욕시의 루게릭 중학교에서 키프 아카데미라는 실험적인 공립학교가 문을 열었다. 루게릭 중학교는 뉴욕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사우스 브롱크스 지역의 제7학군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학교에 진학하는 데에는 입학시험이나 자격 같은 것이 없고 단지 이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원을 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신입생을 받는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집안이 가난해서 90%가 무료나 저가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학생들은 괄목할 만한 학업 성취를 이루어 미국의 부유층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비견할 만한 학업 성적을 거두었고 많은 학생이 자기의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 학교는 설립된 지 10년 만에 뉴욕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는데 그 비결은 간단한 것이다. 즉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뉴욕 브롱크스의 편모스라에서 외동딸로 자란 12세의 마리타라는 소녀가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학에 가본 적이 없으며 마리타 가족은 방이 하나뿐인 아파트에서 산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마리타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다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키프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고 면접을 거쳐 이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다. 입학 후 마리타는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밤 11시까지 숙제를 한다.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 결과 마리타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키프 졸업생의 90%는 고등학교 진학 시 사립학교나 카톨릭계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가며 80%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마리타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녀는 성공으로 가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마리타와 같이 잠재 능력이 있는 어린이들에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리타처럼 운이 좋아 기회를 포착한 케이스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불운하게도 마리타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사라진 사례도 많았을 것이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전문 영역에서 놓쳐버린 잠재력을 합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된 성공한 아웃라이어들이 단지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할 수 없다. 얼핏 그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역사와 공동체, 기회 그리고 유산의 산물이다. 그들의 성공은 예외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성공은 물려받거나 자신들이 성취했거나 혹은 순전히 운이 좋아 손에 넣게 된 장점 및 유산 등의 거미줄 위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준 결정적인 요소였다. 아웃라이어는 결국 아웃라이어가 아닌 것이다. 여기까지 아웃라이어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